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신 분들의 좋은 그 공부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그 두 번이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될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중국 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구조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게 결국은 경제 성장, 시장 경제의 발전과 공산당의 장기적인 집권을 어떻게 조화시킬까를 중국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시진핑 시대까지 온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온 중국이 그렇게 해서 이 성장한, 그러니까 뭐 G2가 된, 뭐 그리고 곧 뭐 2028년, 30년 사이에 이제 경제 규모로는 뭐 미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 중국이 결국 세계와 부딪히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건 미중 충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 한국에서는 흔히 뭐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굉장히 거친 그런 그 논의로도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같으면은 저는 이제 중국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고 그 이슈가 중국 경제 정책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약간은 좀 강의하는 기분으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사실 미중 경제가 뭐 충돌, 뭐 미중 간의 충돌이라는 이슈는 그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꼭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뭐 정치적이랄까, 국제 관계에 관련된 이슈고 해서 뭐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아는 지식을 이렇게 말씀드린다. 지난번엔 좀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미중 경제 시대의 전망과 대응,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국 경제 시대의 전망과 대응,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았는데,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흔히 표현하는 미중 충돌 또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뭐 예를 들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벌어지는 그 세상의 흐름은 미국하고 중국이 부딪히고 서로 일종의 패권 다툼을 하는 시기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견제하는 시대고,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벌어질 거고,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고, 한국은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미중 갈등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트럼프 시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바이든 시대에는 제목이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 중에서 미중 갈등의 출발점에 관한 얘기는 흔히들 미중 간의 본격적인 충돌이 눈에 보이는 지난 몇 년간의 충돌이 트럼프의 집권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문제를 발견했다, 또는 중국의 문제를 세상에 제기하는 방식을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직관으로,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으로 발견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미중 갈등의 출발점은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이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난 시간의 후반부가 그것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지난 시간을 들으신 분한테는 좀 약간 더 익숙한 얘기를 한번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중 갈등의 출발점을 중국이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에서 한 가지 더 트럼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 이 사람이 예측이 안 된다. 트위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달까,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바이든 시대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또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다, 기존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는 예측 가능합니다.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의 많은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벌어지고 있는 일에 기반해서 예측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이 아주 근사하게 가깝게 예측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중 갈등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대목이 대뜸 이제 시진핑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 경제 또는 그 선진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경제 질서에 계속해서 편입되지 않고 자기 체제를 바꿔가면서 자기를 변화시켜가면서 세상에 맞추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진핑이 얘기했던 2013년부터 얘기했던 벌써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강화하겠다라는 선언이었고요. 그 의미는 결국은 많이들 지적하는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다, 중국이 국가자본주의다, 국가주도적 시장경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국가주도적인 시장경제 또는 중국이 표현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또는 제가 볼 때는 더 현실에 가까운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특색의 자본주의를 중국이 선언했을 때의 의미는 특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직접적으로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다려왔던 중국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 또는 거기에 참여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랑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건 결국 저는 이런 얘기라고 보는데 중국이 그 자기 내부의 내수 중심이든 그게 어떤 내부적인 혁신 동력이든 내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래서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성장 그 모델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국유기업이 주도권을 유지하고 산업 면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사회 문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인 이른바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회주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상당히 성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해서 중국이 약한 부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자본시장의 개방이나 외환 통제 관련된 취약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냥 열어주고 외국 글로벌 자본의 운명, 그 어떤 그 전략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담을 칠 수 있다면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시장 경제가 계속 성장하더라도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협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2010년대, 2013년에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집권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있게.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섰으니까. 그 전에는 지난 시간의 얘기인데 시장 경제가 계속 발전했을 때 과연 공산당이 생존할 수 있는 거냐라는 고민 속에서 경제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그게 중국이 말하자면 글로벌 1위의 시장 경제가 되더라도 우리 공산당은 견딜 수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국유기업 문제의 중요성은 그게 그럼 중국이 그런 판단을 했고 그게 공산당이라는 게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얘기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국은 자기 길을 가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우리는 중국에서 어쨌든 시장 경제니까 물건 팔 수 있는 거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국이 선택한 중국 특색의 길이라는 게 과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글로벌 시장 경제하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는 공산당하고 시장 경제가 공존하는 틀을 만들었다고 시진핑이 주장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중국의 체제 자체는 이 세계 경제하고 충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중국 외의 다른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막 훼손하고 있다기보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국의 국유기업 문제입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예전에는 그냥 그 내수 부분에 옛날에 사회주의 때 있던 기업들이 잔존해 있는 거 별로 경쟁력도 없고 곧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많았다면 그게 90년대 말까지인데 그 이후에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기업들도 같이 커져서 내수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내수에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차지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그 자기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외국 기업을 사버리고 이러면서 글로벌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국유 기업들은 국유라는 성격 때문에
이게 파산의 위험에 직면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또 뭐 그게 토지였든 어떤 자본이었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한 체제고 정부가 소유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계 경제랑 충돌할 수 있다. 근데 충돌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너무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이미 세계 500대 기업의 4분의 1이 중국 기업이고 그 중에 국유 기업이 8, 90%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세계의 대기업의 5분의 1이 중국 국유 기업이라는 얘기고 글로벌 경제 각 산업에서든 주요한 산업의 영역에서든 혁신의 영역에서든 중국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경제 주체들이 그 시장 경제 안에서 그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사유기업, 민영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과연 공정하냐는 문제를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유기업의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선 아니 그 국유기업들도 예전처럼 정부가 관여하는 거 아니고 다 이사회에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고 문제 없다라는 게 중국의 주장이라면 그건 당신들 얘기고 이게 그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는 내 입장에선 곤란하다. 예를 들어 우리 그 조선이나 반도체 산업이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중국의 위협을 받았었는데 국유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국가적인 어떤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속에서 그 엄청나게 그 대규모의 정책 자금이 반도체 산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위협을 안 느껴도 되느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 주도적 경제라는 게 그냥 국유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공격적으로 산업 정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꼭 사회주의 기업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도 7, 80년대에 그렇게 했고 대만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그 최근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산업 정책이 다시 강화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확실히 굉장히 강하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런 공격적인 산업 정책을 했고 예를 들어서 많이들 거론하는 뭐 제조업 2025 같은 계획을 이제 그 장기적인 산업 전략을 내놓으면서 그 안에 보면은 주요 산업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주력 산업 반도체니 조선이니 철강이니 전기차니 온갖 첨단 산업까지 포함해서 다 제시하면서 이런 것에서 곧 그 기존의 어떤 산업국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해외 투자를 정부의 어떤 그 해외 투자하려면 돈이 드는데 그런 돈들을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죠. 이른바 국책은행들이 지원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동안에는 그 자원을 다 유전이나 철광석, 호주의 철광석 이런 것들을 사들였고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미국의 첨단 기업들을 다 사들이고 유럽에 가서 독일 기업들을 다 사들이고 그 뒤에 국가가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의 경제 성장이 꼭 필요한 부분들, 자원이 필요할 땐 자원, 기술이 필요할 땐 기술 기업들을 외국에서 자기들이 국내에서 번 돈 갖고 막 사버리고 그 금융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니까 실제로 좀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 중국의 어떤 새로 생긴 신산업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세계 1위가 된 산업이 이미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중국이 국가적으로 이 시장을 만들어주니까 세계 1위가 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속철도고요. 고속철도를 정부가 까니까 중국의 고속철도 기업들이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거죠. 또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도 중국이 다 세계 1위입니다. 시장으로서도 1위고 산업으로서도 1위고 전기차도 사실은 거의 그렇습니다. 미국하고 대등하거나 미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산업의 규모 면에서 이런 것들은 다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주는 시장이거든요.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지 않으면 쉽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대1로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말하자면 자기 성장의 기반이 되는 생산기지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가서 인프라를 깔아주고 자기의 영향권에 놓으면서 활용하고 결국 그걸 활용하는 건 중국의 기업들인데 그럼 결국 이 글로벌 경쟁 질서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지금 와서 중국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그 중국이 이미 글로벌한 그 거대 경제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라고 하면 중국이 내부에서 그 조화를 시켰다고 하는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의 조화가 과연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실현되느냐는 문제를 계속 던지고 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중국 사회주의와 세계 시장 경제가 과연 조화되고 있느냐?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내에서는 일국 양제의 문제를 해결했다. 중국 안에서 더 이상 이게 자본주의냐, 이게 사회주의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의 사회주의하고 세계의 시장 경제 사이에 지구 안에서 두 개의 일구 양제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 이게 평등한, 그러니까 편평한 운동장을 글로벌 경제에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미중 갈등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 트럼프가 문제 제기를 한 거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트럼프식에 나타난 변화들을 몇 가지 보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고 그건 딴 이유가 별로 아니고 중국이 많이 커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점이 이제 2030년쯤 될 거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 규모의 한 70%다. 그러면 지금이 아니면 언제 미국보다 더 커진 다음에 어떻게 잡겠느냐. 이거는 미국 안에서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대중적인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이른바 두 개의 강대국 간의 어떤 필연적인 충돌이 있다라는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얘기로도 많이 표현이 된 건데 이때 유의할 것은 2030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이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간다. 이거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자기 실력을 알고 중국의 실력을 압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을 놓치면 중국한테 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을 놓치면 중국을 더 이상 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미국이 힘을 모으면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체제 선택에 대해서 중국이 비용을 많이 치르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아예 막을 수 있다기보다는 비용을 충분히 치르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을 놓치면 그럴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시기가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 시기에 이제 정리된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2020년 5월에 나온 백악관 보고서인데 여기 이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한 게 자, 미중 관계는 이제 두 체제 간의 장기적 전략적 경쟁이다. 그러니까 체제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다시 사용한 거예요. 냉전 이후에 사실은 체제 대결이다, 시스템의 대결이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썼는데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개혁 개방을 하는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수렴하고 있는 어떤 국가로 취급을 해줬었는데 한동안 이제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두 체제는 분명히 다른 체제고 두 체제 간의 경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총력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우리를 추월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 이상한 체제를 미국 입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고 있으니까 경제뿐 아니라 전 미국적인 역량을 투여해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경제, 외교, 군사, 사회, 교육 전 분야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로 당시에 나온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뉴스가 됐던 게 무슨 롱거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냉전 시대에 소련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을 제시했던 그런 것에 해당하는 중국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신문에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은 2020년 백악관 보고서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 건 앞으로 중국과의 모든 논의에서는 엄격한 검증과 이행 강제 메커니즘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중국이 요즘 얘기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과의 약속을 하고 나면 협상을 하고 나면 그걸 감독하겠다. 이건 사실은 두 국가 간에 이게 서로 대등하게 미국이 한 약속은 중국이 와서 감독하고 중국이 한 약속은 미국이 와서 감독하다 꼭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뉘앙스는 그게 아니라 미국만 일방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강제하고. 보고서 자체는 중국 때문에 나온 보고서가 아니고 다른 걸 포괄하는 보고서인가요? 여기 영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예요. 중국에 대한 보고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보고서의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도 체제 경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제전 경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체제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곳의 배경이 되는 걸 조금만 더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보면 그 트럼프 시기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체제 대결이라는 인식을 미국 내에 확산시켜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20년의 백악관 보고서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17년에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나온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훨씬 더 깁니다. 이건 원래 미국의 안보 전략에 관한, 군사 전략에 관한 보고서예요. 근데 거기에 그전에는 그런 게 강하게 들어있지 않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건 중국이다. 그럼 중국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서 여기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중국은 러시아도 이제 같이 들어있었는데 미국의 힘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해한다. 중국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 그리고 중국은 규칙과 협정을 선택적으로만 지키고 미국의 지적재산이나 아이디어를 훔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유사회의 혁신과 성과를 그냥 절도하다시피 가져가고 있다. 자기는 아니면서. 그리고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모델을 확장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한다. 이건 굉장히 험악한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트럼프 이전의 미중 관계에서 공식적인 그 정부 문서에 나오기 어려운 정도로 강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이미 2017년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 펜스 부통령은 2018년 연설이 대표적인데 이른바 후보재단 연설인데 2019년에도 같은 재단에서 또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여기선 더 험한 말을 씁니다. 사실 이때라는 게 시진핑 주석이랑 트럼프랑 만나서 서로 악수도 하고 이럴 때예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중국의 정보기관이 미국의 기술을 절취하고 미국의 군사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침략을 선택했고 미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미국 대통령을 바꾸려고까지 개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계, 영화사, 학계, 싱크탱크 학자를 다 매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부통령 입으로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게 체제 대결이라는 것을 갑자기 설득하긴 쉽지 않은 거고 신냉전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사실은 트럼프 정부는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그 트럼프 정부 내 합의가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건지 몰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관계는 결코 예전 같은 관계가 아니고 장기적인 체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관계고 우리 둘 사이는 심지어는 적대적인 관계다라는 걸 계속 확산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결국 이렇게 해서 만들 체제 대결이라는 게 결국 냉전 구조를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말하자면 예전에 소련과 미국의 냉전 시기처럼 신냉전 얘기가 나오는 건데 미국이 중국하고의 관계를 체제 대결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신냉전을 하자는 얘기고 미국이 그럼 왜 신냉전을 하자고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게 별로 그냥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개성에 의해서 나온 거라면 그 트럼프의 어떤 중국 적대 전략은 별로 합리적이지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만들어낸 신냉전 구조가 미국 입장에 있어서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경쟁을 하는데 과거에는 자유무역, WTO 아니면 기존의 어떤 국제 질서라는 네트를 쳐놓고 서로 몸을 건들지 않으면서 배구를 하는 양상이었어요. 이런 룰을 가지고 중국하고 경기를 하니까 이게 주로 그럼 경제 영역에서 경제적인 경쟁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점점 중국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자료에 있는 그림이 중국하고 미국의 여자 국가대표팀이 경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실제로 중국의 여자 배구가 미국을 여러 번 이겼습니다. 계속 지다가 여러 번 이겼고 중국에서는 영화화도 되고 춘난 감독인가가 아주 국가적인 영웅이 돼 있는데 미국도 이걸 느낀 거예요. 이거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경제적인 경쟁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하고 싶은 거는 룰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트 치고 경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링 안에서 이종 격투기 하듯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한번 다 써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 네트를 쳐놓고 하는 견제는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이제 한 표현으로 대표적인 어떤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과거의 민주당 정부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게 가장 큰 실책이다.
WTO에 가입시켰다는 게 바로 자 이제부터 배구합시다라고 종목을 정한 거였던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체제의 문제는 없으니까 시장 경제 안에서 세계화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합시다. 그 경쟁의 장으로 중국을 초대해 준 건데 그게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종목을 바꿔야 된다고 미국이 생각한 이유고 WTO 가입이라는 게 실수였다는 건 배구라는 종목을 선택했다는 게 실수였다는 거고 이중 격투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냉전 구도라는 게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신냉전이 형성되는구나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미국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꽤 유효한 수단입니다. 유효한 수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냥 같은 얘기예요. 아까 종목의 비유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WTO, 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룰이 많아서.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게 미국한테 매우 유리하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이 갖고 있는 압도적인 비경제적인 우위, 그건 군사적인 우위일 수도 있고 과학기술의 우위일 수도 있고 외교 역량의 우위일 수도 있고 동맹의 우위일 수도 있고 또는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우위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말하자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내 손을 다 풀겠다는 겁니다. 이 속박을 벗어나서 이 국제 경제 질서, 통상 질서라는 속박을 벗어나서 중국 견제에 미국이 갖고 있는 우위를 다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냉전 구도 형성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냉전 구도가 형성되면 또 이제 어떤 좋은 게 우선 첫째는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건 중국하고의 문제야 라고 전선을 한정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까지 겁먹을 필요 없다. 나는 지금 WTO 체제, 세계화, 자유무역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중국 때문에 생긴 문제고 내가 이걸 모두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동맹이 형성되는 걸 앞당기는 게 미국한테 유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어떤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으로 다 모으고 있는데 그걸 10년 후에 했다면 지금보다 안 모일 겁니다. 지금 일찍 시작하는 게 이 동맹을 모으기가 좋은 거고 일단 그 관계가 매우 적대적인 형태가 되면 될수록 어쨌든 한쪽을 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다른 나라들도 압력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압력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트럼프 시기에 일어난 변화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재밌는 걸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시기에 미국하고 중국이 그 무역 협상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무역 협상이라는 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좀 의아했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협상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그 해결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중국은 좀 그렇게 갔는데 미국은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협상 과정을 통해서 계속 판을 키우고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문제니까 이걸 협상하자. 그럼 중국이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라고 협상안을 제시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아니 왜 또 다른 얘기를 하냐.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하고 또 이걸 뭔가 중국이 뭘 가지고 오면 아니 또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칙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맨 처음 문제 제기한 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는 트럼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정부도 계속 했어요. 중국도 그 문제를 잘 알아요.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요. 보잉 비행기, 50대 더 사주면 이거 해결돼. 알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얼마든지 협상한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무역 불균형을 이슈로 협상장에 끌어들인 다음에 협상을 할 때 미국이 내민 이제 USTR에 이제 문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문제는 이거다. 100페이지가 넘는 건데 거긴 대부분의 얘기가 지적재산권 기술 절도 문제로 꽉 차 있었어요. 기술 문제다라고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낯선 문제예요. 그 전에도 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기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협상 가능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국도 자기들도 대기업이 있고 자기들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제도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재권 보호할 거야. 좋아. 이 문제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 6월에 한번 이제 크게 협상 타결됐다고 뉴스까지 나왔다 단 하루 만에 이게 틀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긴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한 번 더 틀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협상을 확실하게 노를 한 거는 중국 쪽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아까 얘기한 문제. 그 이행을 점검해야 되겠다. 그건 이제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예요. 이행을 해야 되고 그 점검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니들 체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체제 문제로 가져갔어요. 당신들 체제는 불투명하고 의사결정,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는지 검증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시스템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너희들의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만들든 뭘 하겠다. 중국도 말하자면 자기들도 자존심이 있는 주권국가인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협상 불가능 문제로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판을 계속 키워갔던 측면이 있고 중국은 사실은 끌려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네? 불공정성에서 제기한 게. 그러니까 뭐 밑에 좀 자료에도 적혀놨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당신들이 협상 불가능한 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답이 뭐였냐면 상무부의 답이 이건 니들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 아니야 라고 굳이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 토의됐던 이슈들은 또는 무역 적자 이슈들은 결국은 체제 이슈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체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우린 당신들의 체제 이슈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상무부가 직접. 이게 아까 말한 국유 취재 등등 플러스 알파라 그런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이렇게 명시적으로 거론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체제 문제야라고 하면서 딜을 깬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무형 불균형에서 기술 문제로 그다음 체제 문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제 생각에 미국이 매우 그걸 전략적으로 해냈어요.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미국이 마오쩌둥한테 뭔가를 배웠구나. 아주 능수능란하게 상대를 이렇게 좀 적당히 끌어들여가면서 말하자면 자기 진영으로 쭉 끌어들이고 협상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두 번에 걸친 뒤통수를 치면서 진짜 전장으로 데리고 온 거죠. 미국이 원하는 전장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이든 미국민들이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인식을 같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자 간의 체제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체제 신냉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미중 간의 신냉전을 패권 경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 시대라고 본다는 건 뭐 이런 겁니다. 경제사적인 얘기입니다. 중국이 몇 년 후에 미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직전에 경제 패권이 바뀔 때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서도 보면 미국이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 건 1870년대에 넘어섰는데 미국이 영국의 패권을 완전히 접수한 거는 2차 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든 건. 그러니까 한 70년이 걸리는 과정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설사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날이 2030년 그 무렵에 있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패권이 바뀌는 건 아니고 그 후에 굉장히 긴 과정이 있는데 그런 긴 시간은 미국이 우위인 기간이거든요. 그 우위인 기간은 결국은 양쪽이 대등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건 그 70년 중에 후반부 한 30년에 해당하는 시기일 거고 전반부에 상당히 긴 기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의 기간 아니면 그 후에도 앞으로 한 20, 30년은 결국은 중국 견제 시대가 온 거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건지에 대해서 트럼프처럼 양자 간의 대결처럼 견제할 수도 있고 지금 바이든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글로벌 질서 속에서 중국이 충분한 비용을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견제의 틀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꼭 중국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공정한 요소가 있으면 그걸 고치는 비용을 지불해. 그걸 지불하는 동안에는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시대가 이제 갖는 의미는 이게 워낙 중요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이제 뭐 세계화 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쭉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시기였고 중국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 시기가. 사실은 그 시기에 여러 우리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시기는 다 세계화 시기인데 그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변한다고 할 때 세계화 시대의 다음 시기에 적절한 이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꽤 큰 변화다. 꽤 오래 지속될 시기고. 말하자면 세계화 시대가 신냉전으로 간다기보단 세계화 시대가 중국 견제 시대로 가는 거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의 모든 이슈들은 중국 견제란 이슈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아마 해석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기에 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체계적인 틀을 트럼프가 이미 제시했어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게 물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민주주의 문제도 제기하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틀을 제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중국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WTO가 허락해 준 건 글로벌 가치사슬을 중국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놔둔 거고 그게 WTO 가입을 허락해 준 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트럼프의 얘기의 의미고 그것에 대한 견제는 당연히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가급적 떼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사슬에 진입하는 비용을 많이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디커플링이죠.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디커플링 시키는 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말하는 미중 디커플링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미중 간의 디커플링이 아니에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제 어쨌든 한번 2020년에는 합의가 한번 이루어진 미중 무역 합의를 보면 미중 간의 무역은 더 많아져야 돼요. 그 합의를 지키려면.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 제품이 월마트를 장악하는 걸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를 장악하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부가가치, 뭐 조립 가공용 제품을 많이 가지고 와서 미국에게 많이 파는 거, 그래서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거, 이걸 본질적인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중국이 점령하는 것 또는 실리콘밸리보다 더 강력한 혁신 생태계가 중국에 생기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부가가치 제품은 중국에서 사줄 생각이 있는 거고 중국에 투자할 생각도 있는 거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금융업체들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중국 금융하고 얽혀 들어갈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기존의 그 글로벌 가치 사슬 안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이른바 관세를 부과해서 비용을 당장 25% 높여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선진국 추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국가주도적 시스템이 주로 이제 그 자본지배학적인 장치산업, 우리가 말하는 중화학공업 또는 우리의 주력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걸 못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주도적 체제는 문제가 있다. 산업보조금을 국유기업들한테 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위협을 느꼈던 중국의 장치산업의 성장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죠. 대표적인 장치산업이고 우리를 추격하던 산업인데 또는 미국을 추격하는 산업인데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중국이 주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예 반도체 산업 장비를 중국엔 못 판다. 이 합의를 거의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중국이 마음대로 반도체 산업을 성장 못 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국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기존의 선진국이 주도하던 산업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약간 유사한 게 5G 같은 거죠. 그것도 어쨌든 없었던 서비스니까 이동통신은 있었지만 이거 중국이 화웨이가 주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는 앞으로 뭐 AI든 뭐 빅데이터 관련된 거든 전기차 관련된 얘기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해놓고 트럼프가 물러났어요. 이걸 해놓고 물러났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하는 얘기,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받은 거는 그 과정에 미국인들이 다 공감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공감했는지 몰라도 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뭐 이거 보시면 트럼프 시기에 미국인들이 이제 중국을 다 싫어하게 됐고 중국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때리면 중국도 거칠게 응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의 거친 태도를 보면서 미국인들도 거기서부터 교육받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 나라구나. 이제 그러면서 바이든도 그걸 전혀 무시할 수가 없게 됐고, 바이든 스스로도 교육받았다고 생각해요. 아, 중국은 견제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의 어떤 체제 대결 인식을 바이든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보시면은 미국인의 인식 변화에 관한 건데 중국에 대한 감정인데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퓨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밑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부정적인 거예요. 뭔가 중국에 대해서 난 좋게 안 봐라는 건데 보시면은 2018년에 한 46%였는데 이제는 70%대까지 올라갔고 그건 이제 공화당은 더 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수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옆에 얘기가 더 재밌는 건데 같은 그 보고서에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문제 제기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그냥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되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예스라고 대답하겠죠.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해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게 지금 73% 이게 제가 지금 그림이 안 보이네요. 70%입니다. 70%의 미국인이 경제적인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건 제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이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미국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그 문제를 사실은 오바마 때 안 느낀 게 아니고 왜 피봇 투 아시아라고 있었잖아요.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바마 2기에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생각은 오바마 정부부터 확고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트럼프 같지 않았던 거예요. 종목을 바꿀 생각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깨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한다는 생각까지는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그 안에서 중국을 견제할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은 오바마 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보기엔 답답했던 거고 국민들한테도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거죠. 화끈한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트럼프 시기에 했던 많은 정책의 틀이 이미 민주당 정부 때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배제한 무역체제를 만들자. 그게 TPP 같은 건데 TPP를 추진한 건 오바마 정부예요. 물론 트럼프는 다시 빠져나왔지만 또 국가주도 경제가 문제다.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문제다라는 인식도 오바마 때부터 강하게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보조금에 대해서 상계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것도 오바마 정부에서 본격화됐고 중국이 이제 뭐 시장경제 지위라고 해서 WTO에 가입 당시에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15년 후에 부여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기로 결정한 것도 오바마 정부예요. 말하자면 중국이 시장경제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이 체제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게 오바마 정부예요. 근데 물론 그걸 막 중국이 우리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 경쟁이다, 내 신냉전으로 가자라고 거칠게 선언한 게 아니라 WTO 체제가 요구하는 그 안에 작은 규정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방식으로밖에 표현을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문제의식은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매우 달랐던 거고 오바마는 사실 너무 얌전했던 거죠. 이제 그 트럼프 기준으로 보면. 또 중국 기업이 실리콘밸리를 침탈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화에서 놔둬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혁신의 총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기업의 M&A를 막는 시스템을 강화한 것도 오바마 정부고 그리고 환율 문제를 중국의 환율 문제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 놓은 것도 이른바 이제 교역 촉진법이라는 건데 그것도 2015년이에요. 오바마 정부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바마 정부도 특히 2기에는 중국 견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었다. 다만 배구 종목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제 거라는 거죠. 이종 격투기까지 갈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선은 미국민의 인식이 바뀌었고 중국 견제에 대한 인식은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었고 바이든도 갖고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바이든이 뭔가 이 문제를 이제 약간 더 완화적으로 중국하고 더 타협적으로 풀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 무역 합의라는 걸 트럼프 시기에 해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올해 말까지 미국 물건을 2천억 불 더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합의할 당시에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던 게 한 1,000억 달러예요. 2배 이상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매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실현하기 어려운 약속을 이미 중국이 했어요. 어쨌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지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우선은 불가능했고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한테는 핑계가 되는 거죠. 안 지켰어도 사실 미국도 뭐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코로나 시기였는데 뭐 이건 특이한 시기였잖아요. 어쨌든 현실은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건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약속도 중국이 지킨 게 없는데 어떻게 완화하고 말하자면 풀어주느냐. 그래서 사실 바이든은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제재들, 기존의 트럼프가 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다 포함해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바이든 시대에 또는 앞으로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 형성된 인식과 방향을 공감할 거다. 유지할 거다. 중국과는 체제 경쟁, 체제 대결이다. 그다음 신냉전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 막아야 된다. 즉 중국은 문제가 있고 종목을 바꿔서 대결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트럼프의 어떤 유산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로 1단계 무역 합의도 못 지켰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 제재는 유지한다. 풀어줄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뭐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 트럼프의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트럼프처럼 양자 대결로 가지 않겠다. 동맹과 다자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틀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앞으로 중국 견제 시대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동맹과 다자를 한다고 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걸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앞으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 본다면 예측할 지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개입니다. 트럼프 때 제재가 풀릴 거냐? 어떻게 풀릴 거냐? 아까 안 풀릴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두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은 어떻게 만날 거냐? 그럼 양자 간에 그럼 무슨 앵커리지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앞으로 뭔가 둘이 협상을 하고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 다음에 바이든이 얘기했던 동맹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뭘 하는 게 동맹이냐? 그 다음 다자 체제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그럼 다자 체제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 4개의 분기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째, 트럼프의 제재 구조가 어떻게 변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설명드렸다고 생각해요. 안 변한다. 변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각각 제재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선 중국 제품 대부분한테 25% 추가 관세 매기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항상 미국이 느꼈던 건 중국에 대해서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이는 합의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미국 사람들의 인식이 있어요. 저는 뭐 꼭 중국이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국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합의를 해봐도 이걸 강제할 다른 칼을 들이대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관세가 바로 그 칼이거든요. 불이익을 당장 앞에다 놓고 이거 안 지켰을 때 결국 이게 계속되는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카드가 없으면 합의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레버리지로서 계속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풀어줄 이유는 없어요. 다만 트럼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이런 필요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미국이 지금 뭐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인프라 투자해서 중국의 어떤 저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수입해야 돼요. 근데 관세까지 붙여 이건 풀어주자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는 중국을 열심히 제재하다가 야 크리스마스 선물 가격이 오른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관세 깎아 이런 적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깎아주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중국하고 미국이 진지한 양자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서로 대화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레모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깎아줄 수 있어요. 근데 깎아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추가 관세는 서로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하고 중국도 미국한테 부과하고 미국이 또 중국한테 부과하고 서로 부과하고 있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풀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내리고 중국도 내리면 되니까 모양도 꼭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대화가 개시될 때 일부 서로 교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투자 제한인데 중국 기업이 미국에 맘대로 투자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미국 기업 맘대로 인수 못하게 해놓고 이거는 더 체제 대결하고 직결돼요. 말하자면 미국의 혁신을 훔쳐간다. 이게 이제 그 체제 대결에서 미국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니까 이거 못하게 할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더 강화되면 강화되지 약화될 수가 없어요. 다만 지나치게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 돈이 들어간 펀드가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다 심사하게 지금 강화시켜 놨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안에 미국 펀드, 미국 돈이 더 다수일 수도 있잖아요.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좀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굳이 중국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조금 들어갔다고 해서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오히려 서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중국도 똑같은 제도를 이제 작년에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도 미국이 이제 투자하려고 하면 심사하겠다 만들어 놓고 쓰지는 않고 있는데 언젠가 쓸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이제 중국도 막았다 하면서 서로 간에 더 많이 경색될 수 있는 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을 제재하는 게 있어요. 화웨이랑은 거래하지 마 이런 거 있죠. 위구르의 무슨 인권 한 기업은 하고는 거래하지 마. 이건 미국 기업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압력을 주고 있는 이제 이른바 엔티티 리스트라는 겁니다. 개별 기업 리스트를 지금 한 300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제재고 중국이 제일 아파하는 제재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제재할 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 기업이 해롭다라고 했으니까. 다만 그 기업들하고 얽혀있는 미국 기업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웨이도 당장 그렇고 꽤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 제재 대상이 된 기업 중에 상당히 이미 글로벌 기업이 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은 그 제재 때문에 미국 기업이나 다른 외국 기업들도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것들은 풀어줄 텐데 그냥 풀어주면 명분이 없으니까 이런 조건을 지키면 풀어주겠다라고 완화의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그냥 너 잘못이니까 제재해. 그럼 어떻게 풀어주는데 내가 뭘 하면 이걸 풀어주겠니? 몰라. 이런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자 너희들은 이걸 하면 풀어줄 거야. 그랬을 때 그 대상이 되는 건 근데 뭐 위구르에 뭘 탄압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한테 중국에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한테는 이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거기에 얽혀 있는 미국 기업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완화의 조건을 제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일부 그 사실은 이제 그 상무부하고 국무부에서 그 엔티티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사실은 사유도 안 밝혀요.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저해한다 한 줄뿐이에요. 이 기업이 무슨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일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제재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미 미국 법원에 제소를 이제 한 기업이 있고, 예를 들어 샤오미 같으면 이거 부당하다. 일단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아놨어요. 받은 적이 있어요. 3월 달에.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 늘어나면 앞으로 그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완화되는 부분이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분기점, 기존 제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유지되겠지만 이런 변수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어떻게 만날 거냐,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만날 거냐. 사실은 두 개의 형태가 있어요. 원래 트럼프 때 했던 무역협상 1단계가 종료된 거거든요. 타결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2단계를 하면 돼요. 페이스 2로 하는 게 원래는 순서에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원하지 않아요. 중국은 그 트럼프 때문에 억지로 끌려 들어갔던 무역협상이고 일방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협상이었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바이든도 원하지 않아요. 바이든이 원하는 건 무역 불균형이나 기술 이것도 있지만 노동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싶거든요. 무역 협상은 그걸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무역 협상을 한다면서 위구르 인권 문제 얘기하기 그게 충분한 틀이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 시대에 미국하고 중국이 만났던 더 전통적인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전략 대화예요. 미중 경제 전략 대화라는 건데 거의 뭐 2006년부터 약간 이름을 바꿔가면서 2016년까지 계속했던 건데, 이 전략경제대화는 중국은 원해요. 이거 하면 자기는 제일 좋겠어요. 그때 좋았거든. 막 미국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경제협력을 얘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걸 선호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때 맞는 거지만 이거는 압력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행을 강제한다. 이게 미국이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런 수단이 없어요. 우호적인 협상 논의가 돼버려요. 이거는 이제 별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류의 별도의 고위급 대화가 나타나야 돼요. 별도의 고위급 대화가 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중국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고위급 대화를 가급적이면 전략경제 대화 유사한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생각이고, 미국은 그 민주주의 이슈, 인권 이슈까지 포함한 그 전략적인 대화를 하긴 하지만 중국한테 대한 압력 수단을 유지하는, 무역 협상과 유사한 압력 수단을 유지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건 무역 협상 플러스 알파고 중국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대등한 양자 대화예요. 이 사이에 어떤 합의점이 찾아져야 별도의 고위급 대화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지금 앵커리지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형태를 찾기가. 그 적합한 형태를 찾는 것부터가. 거기서 협상을 해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어떻게 만날까? 누구가 만나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까를 합의하기조차가, 이게 삿바 싸움인 거죠. 이 삿바 싸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은 올해가 공산당 100주년이잖아요. 올해 막 이렇게 이 중국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세레모니를 해야 되는 중요한 해예요. 내년이 되면 시진핑의 마지막 해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5년을 뭐 정권 연장을 하건 후계자가 나타나건 정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해예요. 그런 해에 미국하고 만나서 말하자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하고 이렇게 파탄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 삿바 싸움을 길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앞으로 2년 동안 삿바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삿바 싸움을 하는 동안에 승패가 결정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양보도 아니고 파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식의 어떤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세 뭐 이런 거라도 상호간에 완화해야 되는데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정말 알 수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 미국도 예민한 시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동맹을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을 만날 때 EU나 일본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EU가 그거를 트럼프 시대에 그걸 너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니들 둘이 자꾸 만나지 마라. 니들 둘이 모든 걸 결정하지 마라. 앞으로 우리랑 같이 하는 거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은 직접 만나서 많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동맹들끼리의 어떤 이 줄을 맞춰가면서 중국하고 만나야 돼요. 그럼 거기도 시간이 걸려요. 동맹과의 대화가 선행돼야 돼요. 양자 대화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보나 미국에서 보나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만나는데 그리고 늦게 만날수록 그러니까 둘 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못 만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꽤 고위급의 양자 회담이 바이든 후반기쯤에 그러니까 시진핑 정권 교체가 후계자에 의해서건 시진핑의 연임에 의해서건 결정되고 미국도 중간 선거가 끝나고 어느 3, 4년 차의 어느 시기에 시작이 되면 빠른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런 어떤 고위급 협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호적인 정상회담이라는 건 불가능하고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이번에 기후 협상에서 만났듯이 화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얼굴만 보거나 아니면 뭐 G20건 뭐 APEC이든 원래 만나던 자리에서 다른 정상들하고 다 있는 자리에서 만나거나 뭐 이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분기점이었고 미중 양자는 어떻게 될 거냐? 당분간 삿바 싸움만 한다는 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동맹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또 관심 있는 이슈잖아요. 우리 트럼프 때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이라는 얘기 좀 있었고, 요즘에는 쿼드 얘기 많이 하고, 우리도 그 동맹에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이게 공식적인 자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오히려 아태 지역의 반중 동맹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중국에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들끼리의 어떤 뭘 구축해 보는데 트럼프는 차라리 좀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바이든이 진지하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바이든의 모든 관심은 바이든이 동맹이라고 할 때 그냥 떠올리는 건 유럽이에요. EU예요. 그리고 이제 아태 지역에서 일본은 같이 와줄 거라고 약간 믿는 거죠. 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결국은 핵심은 EU하고의 협력이고, 그랬을 때 그럼 EU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동맹에서 핵심이 EU라고 할 때 그럼 EU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EU는 중국 편이 될까, 미국 편이 될까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도 드리겠지만 지금 꼭 하고 싶은 말씀은 EU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곳이 아니에요. EU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EU라는 지역, 유럽이라는 그 나라는 프랑스가 됐건 독일이 됐건 아니면 EU가 됐건 그 전체로서의 거기는 미국 편이 좋은가 중국 편이 좋은가를 생각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나는 뭘 해야 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대 외교의 발상지가 유럽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는 유럽에 있어요. 선수들은. 모든 그 외교의 선수들은 다 유럽에 있고 유럽이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EU는 뭘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의 결과물이 사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U의 대중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이미 19년 3월에 있었어요. 19년 3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하고 미국이 계속 양자 간에 싸울 때죠. 막 싸우고 있을 때예요. 그 시간에 EU는 상당히 그 바깥에 나와 있으면서 보고서 한 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6개 나라가 되니까 19년 3월에 이걸 커미션에서 이걸 보고서를 발간한 다음에 모든 나라가 오케이 할 때까지 1년 넘게를 오케이를 받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오케이를 다 받았어요. 그게 이제 거의 1년이 걸렸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중국에 대한 보고서인데 중국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의 경제협력의 파트너고 많은 분야에서의 협상 파트너고 그 다음에 특히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쟁자고 그 다음에 체제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모든 걸 쭉 써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모호하기 그지없다 할까? 복잡하기 그지없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의한 거예요. 일단 EU 차원에서는. 이 합의의 결과물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뭐냐? 여기에 입각해서 2020년부터 액션에 들어가고 온갖 액션을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중-EU 투자 협상을 타결한 거예요. 그 투자 협상이 이제 20년 12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은 아직 취임하기 전에 그 틈에 했고 바이든 캠프에서는 이거 좀 재고해달라고 당선자 시절. 예, 당선자 시절에. 근데 EU가 그냥 무시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중국에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중국이 특히 그렇게 주장해요. 말하자면 EU가 우리 편이 됐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EU의 대중 전략 중에 중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고 협상 파트너라는 생각이 작용한 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린 중국하고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어. 그건 우리 나름대로 지켜갈 거야라는 것에 해당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EU의 미중 투자 협상, 그러니까 중 EU 투자 협상 타결의 설명 논리는 EU가 스스로 설명한 논리는 또는 바이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답한 논리는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의 우호 관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이 트럼프 시절에 둘이서만 만나서 이른바 무역 협상이라는 걸 타결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많은 권리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금융시장 개방도 따로 받아내고 기술 보호도 따로 받아내고 무역 시장도 농산물 시장도 더 많이 얻어내고 그건 근데 EU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적용을 받는데 이게 뭐냐? 뒤통수를 먼저 친 건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의 뒤통수를 먼저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쳤기 때문에 그걸 캐치업하는 거다. 그걸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하고 투자 협정을 한 거다라는 게 EU의 공식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뭐 그냥 뒤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그 시기에 중국하고 투자 협정을 맺는 바로 그냥 같은 시기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말하자면 확인하는 그런 성명 이 문서를 내요.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21년인가요? 네, 요게 요 세 번째 건데요. 예. 예. 글로벌 도전에 대한 이게 중국의 도전이 대부분이에요. EU 미국의 신의제라는 걸 그러니까 EU 미국이 합의한 게 아니에요. EU의 독자적인 제안이에요. 미국한테 제안하는 언제? 20년 12월에 즉 바이든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물러났고 바이든이 시작되는 시점에 EU가 미국한테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제안의 내용이 보면 이제 이 뒤에 거 경쟁자와 경합자로서 중국을 어떻게 EU가 핸들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긴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글로벌 도전에 대한 EU의 미국에 대한 제안인데 이걸 보시면은 EU가 트럼프의 인식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범대서양 동맹이 중요하고 권위주의적 국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라이크 마인디드,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동반자와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공정, 개방,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다 중국 견제에 관한 미국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미국한테 뭐 코비드 기술 변화 이런 것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전방위적인 동맹 복원 이런 것들을 제안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의제들이 있는데 그런 의제들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얘기들이 쭉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뭐 기후 동맹 이런 건 아니라도 기술 경쟁에서 예를 들어 인권, 개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기술 동맹을 맺자. 이거는 중국을 그러니까 미국이 제안하는 방식이라면 중국의 어떤 중국을 배제한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안전한 무슨 조달망을 만들자 이런 얘기에 해당하는 거를 EU는 자기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인권, 개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기술 협력을 하자. 또는 미국이 얘기했던 거 5G나 6G나 보안 개인정보 보호나 AI 관련된 그런 협력을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기술 동맹을 맺자. 그다음에 선진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심사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심사를 하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 경쟁이야말로 민주주의 연합의 등뼈다. 즉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중요한 패권 경쟁의 요소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양자 통상 이슈도 제기하고 WTO 개혁도 공동으로 하자고 하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도 하자고 하고 이런 얘기를 쭉 그리고 중국의 공격성, 전략적 도전에 공감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중국 문제에 대한 EU 미국 대화를 통해서 풀자. 그러니까 대화 체계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중국 문제에 대한 EU 미국 대화는 설립이 됐어요. 근데 아직 첫 번째 대화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어요. 기구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동맹의 핵심 대상이 되는 EU는 2020년에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 견제의 입장에 동참하는 자기의 입장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결과적으로 보니까 트럼프의 인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또는 지금 바이든의 인식하고 다를 바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은 트럼프의 인식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바이든이 얘기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든하고는 궁합이 맞는 거죠. 근데 트럼프 때는 오히려 미국이 유럽을 바이패스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 이제 또 하나의 쟁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분기점이 이제 동맹은 했고요. 다자 체제가 되는데 다자 체제에 관한 이슈가 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다자 체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기후 변화 대응이 있고 그다음에 WTO 개혁 문제가 있고 또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기후 변화는 이제 미국, EU, 중국이 다 적극적이에요. EU는 원래 적극적이었고 중국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유로 시진핑이 특히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작년 10월이에요. 그동안 안 하고 있던 걸 했어요. 2060년이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도 바이든이 트럼프 때는 별 관심이 없었겠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기후변화야말로 셋이서 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교집합이 형성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3자 간의 대면의 장이 될 거고 글로벌 다자체제의 향후에 핵심적인 논의의 장이 될 텐데 그런데 생각하는 건 당연히 다 달라요. 생각하는 건 다 당연히 다르고 글쎄요, 뭐 미국은 이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할 거고 EU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글로벌한 어떤 규범으로 만들어내는 걸 원할 거고 꼭 중국 견제가 아니라도 EU는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중국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책임감 있는 모습, 말하자면 중국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로 생각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어쨌든 길게는 미국계 체제에 도전하고 말하자면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 오히려 이상한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될 수 있는 계기는 참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평행선 안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월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아주 또 굉장히 많은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패권의 전환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적인 산업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선의 시대에서 증기기관의 시대로 가면서 영국이 패권을 잡은 거고 전기하고 철강의 시대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가 패권 국가가 돼요. 기후변화가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미국하고 어떤 장기적인 경쟁이 있는데 GDP 따라잡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기후변화다. 기후변화의 승자가 미중 패권 경쟁의 승자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이 어떤 입장이냐?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기후변화에서 예를 들어 대체 에너지, 신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인데 전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잘하거든요, 지금. 그럼 이게 글로벌하게 확산되고 이게 세상의 주력이 되면, 세계 에너지의 주력이 되면 그게 바로 중국의 시대가 오는 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국은. 근데 어쨌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거냐? 그건 이제 아주 미래 얘기고 두 개의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이른바 탄소 국경 조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제 모인 건 각 나라가 모여서 자기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국가적으로 40개국의 정상이 모여서 대통령이 직접, 수상이 직접 우린 몇십 년까지 뭘 하겠다라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안 지키면 나라의 망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른바 이제 NDC라는 틀이고, 기후변화의 틀이고, 앞으로는 이제 통상 규범화돼야 돼요. 말하자면 기후변화를 안 지키면 페널티가 와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이 제안하는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기후변화의 핵심 물질인 탄소 배출을 놓고 뭔가 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이제 그 EU의 제안이고 미국도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벌어질 거냐는 거예요. 그게 뭐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관세로 한다. 관세를 때린다. 탄소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각국별로 세금을 때린다. 아니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확대한다. 국제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제안하고 있어요. 유럽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잘 만들어 가보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입장이 다른 게, 그러니까 세금이나 관세는 EU나 미국이 다, EU는 그러니까 그 세금, 관세, 배출권 거래 다 좋다. 하여튼 논의를 하자라는 거고, 미국은 세금, 관세 쪽을 좋아해요. 배출권 거래는 자기가 별로 해본 적이,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지 않아요. 중국은, EU는 근데 배출권 거래도 많이 해봤어요. 중국은 생각보다 배출권 거래 경험이 길어요. 그러니까 EU에서 배출권 연간 거래되는 게 20억 톤인가 그런데 중국도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만 중국 내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7개 도시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만 13억 톤 규모의 배출권 거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배출권 거래 쪽으로 논의가 가면 참여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마 이제 대결이 그렇게 벌어지겠죠. 배출권 거래 쪽으로 가려는 중국과 배출권 거래 말고 또 다른 수단 쪽으로 가보려는 미국 사이에 이제 그 속에서 EU가 이제 중재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탄 문제거든요. 석탄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석탄에 대한 별도의 어떤 규제를 하자라는 논의가 벌어지면 그게 바로 중국 견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미국은 유도하고 싶은 가능성이 크고 EU라고 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후변화 이슈가 미중 대결 이슈가 되면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교착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 문제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 이거는 어쨌든 진도는 빨리 나갈 거다. 글로벌 합의도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서로 노력할 거다. 다만 분명히 이해관계의 차이는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WTO 개혁 문제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건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미국은 WTO를 통해서 미국, EU, 일본은 중국의 국가주도 체제를 WTO 가지고 맡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 뭐 있는 산업보조금 문제를 제기해서 이건 사실은 2020년 1월에 이미 3국 통상장관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산업보조금을 획기적으로 규제하자. 그래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도 못하게 하자. 3국에 여기 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예, 이미 공동성명을 냈어요. WTO 개혁안으로 냈어요. 이건 뭐냐면 근데 이제 좀 과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거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막을 뿐 아니라 그걸 위해서 공장을 너무 크게 짓는 것도 막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글로벌 과잉 설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그건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도한 거죠.
왜냐하면 항상 전 세계의 생산은 거의 이렇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산업화를 위해서 새로운 설비를 만들면 결국 과잉 설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막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도가 됐건 한국이 됐건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신흥국을 다 막는 효과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또 국내의 뭐 전력 요금이나 토지 가격까지 다 보조금으로 간주하겠다.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전기값이 싸. 이건 보조금이야.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게 보호주의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너무 커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WTO로 가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WTO는 164국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EU, 일본이 공동성명을 내면서 동시에 시사한 건 뭐냐면 자, WTO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합의를 못하고 10년, 20년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문제는 몇몇 나라가 합의하면 일단 출범하게 하자. 그게 이른바 복수국 간 연합 또는 복수국 간 협정이라는 건데 복수국 간 협정이라는 건 원래 WTO 또 안에 있는 좀 기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복수국 간 연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따로 가겠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도 중요한 나라들끼리 먼저 출범시키고 들어올 나라 들어와라라는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산업보조금 쪽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WTO가 깨지는 거예요. WTO는 유지가 되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합의된 무역 규범을 유지하는 기구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고 새로운 변화는 WTO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수국 간 협정을 통해서 나타나면 말하자면 164개국의 만장일치로서의 WTO라는 거는 앞으로는 기존의 합의를 관리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거지 새로운 합의를 못 만들어내고 새로운 합의는 주도하는 나라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중국은 그걸 막고 싶어 하겠죠. 막 비난하겠죠. WTO를 깬다고. 근데 중국이 원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아무 합의도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지지할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한 그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좀 재밌는 거는 다자체제에 관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뭐 한 번쯤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이 하겠다고 했고 유럽도 지지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뭐 어떻게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은 한 번 모이고 나면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러시아나 중국을 비난하자는 건데 그 점잖은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남의 나라 비난하려고 정상회담을 2번, 3번씩 하진 않아요. 아마 한 번 하고 끝날 텐데 이게 만약에 어떤 변수가 된다면 뭐가 있냐면 기존의 G7 체제나 G20 체제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중요한 변수죠.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아주 소수 국가만 초대하는 경우에 이거는 쉽게 G7을 대체하는 체제로 변모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견제 성격이 훨씬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네. 그러면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G7쯤 해줄 게 아니면 G7을 확대해주는 정도의 대접을 해줄 게 아니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괜히 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밉보이는 일을 아무 이익도 없이 해요. 그 이익을 제공하려면 이제 G7이 아니라 앞으로는 G10이 모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불러야죠. 맨 처음에는 민주주의 정상회담으로 만나겠지만 또는 다수 국가를 초청하게 될 수도 있어요. 꽤 많은 나라를. G20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다. 그 경우에는 G20가 약화되는 거예요. G20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빼고 모이자는 거거든요. 그럼 G20는 앞으로 모여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원래 모이던 나라에서 우리 둘 빼고 니들끼리 모여서 정상회담하고 와서 모여서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자는 거냐. 이런 식의 그 장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다자체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뭐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은 신냉전 구도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구도고 거기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단은 없어요. 원하진 않지만 막을 수단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이 하는 것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tit-for-tat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응 조치를 계속 취하는 수준으로밖에 대응을 못할 거다. 지금 당장 그런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확전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거다라는 거고요. 다만 중국한테 유리한 건 뭐냐면 그 세 번째 줄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한테 지지만 않으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흔히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원래 병법엔 백전불태예요. 적을 알면, 나를 알면 위태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원하는 것도 그 정도예요. 이걸 잘 견뎌내고 나를 위태롭게만 만들지 않으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승자는 나다라는 생각이 중국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중국으로 볼 때는 최선의 전략인 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자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도 다자 공간에 대해서는 글로벌 G2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는 거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자로 가면 양자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협상을 하고 트럼프한테 몰리면 2년 만에 무역 협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걸 WTO로 갖고 가면 10년, 20년 걸리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양자 대결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자기도 다자 공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그건 그리고 그 전체 우리 이 지구인들 입장에서 볼 때 꼭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 대한 압력을 다자 체제를 통해서 이용해서 완화시키고 지연시키겠다라는 게 강하게 있습니다. 네, 이제 뒤로 끝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적으로는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국내 대순환 전략이라는 걸 통해서 혹시 미국의 견제가 강력해지더라도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는 자력 경쟁의 기반을 국내 경제 정책에도 만들어 놓겠다.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건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양자는 소극적 대응, 다자는 적극적 대응을 통한 지연, 국내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관심 있으실 거는 이제 시사점, 뭐 우리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인식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에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선진국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미 G10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 우리나라 지금 그게 바로 우리나라죠. 동아시아에 있는 강력한 제조업을 가진 선진국이고 G10급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가 원하는 게 뭐냐를 생각하는 게 출발점이어야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가지? 라는 건 출발점이어서는 안 돼요. 너무 이상한 출발점이에요. 너무 이상해요. 그게 이제 이유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이익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유의 나의 가치가 뭐고 나의 이익이 뭐지? 라고 하고 이유 26개 나라가 합의를 만들어 가고 그걸 그대로 쭉 밀고 가고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바로 중국하고 투자협정을 맺었고 중국의 눈치 보지 않고 바로 미국한테 떡하니 공개 서류를 보내서 중국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유를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동아시아 제조업 선진국이자 G10인 나라라는 게 뭐냐? 제가 방금 그렇게 정의할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 동아시아 국가라는 건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유지 발전에 긴밀한 이해를 가진 나라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에는 중국하고의 경제 협력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그 경제를 유지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걸 약화시키거나 망가뜨리는 것에 동참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유지해야 돼요. 우리 성장의 기반이니까. 그 다음엔 제조업 수출국이에요, 우리는. 제조업이 강한 나라예요. G20를 이렇게 그려놓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 한쪽으로 몰고 그중에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 몰면 제조업 비중도 평균보다 높고 수출 비중도 평균보다 높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한국, 독일, 중국이에요. 한국, 독일, 중국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즉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옹호해야 되는. 그것 속에서 제조업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유무역 다자체제를 우리는 옹호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요즘엔 이 얘기를 중국이 주로 하거든요. 중국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주도적인 체제가 선진국 산업들을 막 약간 부당하게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건 미국이나 EU의 입장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미국하고 동맹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으로서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그 후발 산업국이 있는데 그 산업국의 추격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걸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후발국 좀 따라오는데 좀 불공정해도 어떠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좀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 와선 지금의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 지금의 입장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우리의 이익은 불공정한 후발국의 추격은 지적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 G10이라는 것이 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도 편승을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목소리로 우리 비용을 치러야 돼요. 책임을 지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다자체제를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건 공공재거든요. 이 글로벌한 공공재에 대해서 EPN이 뭐예요? 네? 어떤 거요? 아, 그거 이제 우선 요거 말씀드리고 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주는 이렇게 좀 정체성에서 출발할 때 주는 효과는 뭐냐? 무슨 안미 경중이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뭐 하고 중국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까라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제조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계속 높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고 선진국의 가치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건 주로 EU하고 미국하고 뭐 때로는 일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안미 경중이라고 해도 안보라고 해서 미국만 중요한 거 아니고 경제라고 해서 중국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원래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반복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는 잊어먹고 우리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어떤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관련해서 그렇지 못했던 사례가 이거 두 개라는 거예요. EPN 얘기, 그건 트럼프 때 있었던 얘기고 이게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거. 미국이 제안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거. 우리도 EPN을 참여해야 된다 뭐 이랬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이제 키스 클락이라는 미 국무부 차관이 경제 차관이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은 어디 컨설턴트 출신이고 국무부의 주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개인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그동안 한동안 열심히 뒤졌는데 미국 내에서 이거 관련된 회의 한 번 열린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한에는. 미국 싱크탱크들이 이걸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EPN의 참여 대상이라고 초청받았다는 나라들 중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논의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한국만 온갖 얘기가 EPN에 관련된 영어 기사조차도 다 한국발이에요. 다. 그 경제 차관이 했던 맨 처음에 했던 두 번의 발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한국이고 2020년 이후에 나온 거는 딱 한 번,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국 바깥에서. 그건 KBS 기자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고민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게. 그리고, 하여튼, 가치 동맹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실제로 표방한 건 그냥 그 동맹 자체가 반중 성격을 가졌는 건데 어떤 이익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특정 나라를 반대하라는 제안은 어떤 나라에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너무 과열된 논의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논의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두 번째가 쿼드인데 쿼드는 좀 다르죠. 바이든도 분명히 중시하고 있고 실체가 훨씬 더 있는 거예요. 이미 모여있는 나라가 있고 EPN은 없던 걸 제안한 거고 한 번도 아무 실제 액션은 없었던 거라면 쿼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쿼드는 이제 일본, 호주, 미국. 자, 일본, 호주, 미국은 원래 여러 동맹으로 얽혀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미. 쿼드의 부가가치는 인도예요. 즉, 쿼드는, 그러니까 흔히들 이게 아태 지역, 인태 전략의 반중동맹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하고 인도가 유일하게 진지하게 얽혀 있는 동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의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쿼드에 부여하는 가치는 말로는 뭐라고 하건 결국 인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쿼드 플러스 얘기가 나오면서도 한 번도 쿼드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쿼드에 더 많은 나라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있어도 쿼드 네 나라가 모여서 우리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과문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없다는 얘기는 막 하면 안 되는데 즉 이거는 철저하게 사실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를 어떻게 말하자면 하여튼 인태 전략의 구도 안에서 그 위치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얘기고 그 얘기는 쿼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뭐 이런 표현이 속된지 모르겠는데 소개팅 하는데 껌 팔러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인도 입장에서 보면 자 이건 내가 지금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뭔가 인도의 국제 전략의 핵심인 그런 사업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한국이 들어와? 이게 지금 판이 헷갈리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 호주,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건 지금 인도에 공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한국이 들어오면 이게 한국은 우리 편으로 들어오는 거야? 또 다른 인도로 들어오는 거야? 말하자면 한국한테 구애를 해야 돼? 아니면 그냥 한국은 그냥 원래 우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쿼드는 네 나라가 대등하게 모인 게 아니에요. 세 나라는 하나로 묶여 있고 인도를 대상으로 한 모임이에요. 성격이 너무 분명하다고요.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 중에서 쿼드 가입하라고 하는 새끼들 다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험하게 말씀. 아니 근데 이제 그렇지만 미국이 뭐 쿼드 플러스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말을 한국에 던진다고 하니까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는데 쿼드 네 나라가 모여서 인도까지 포함해서 한국 들어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 쿼드의 성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국에 대한 게 아니라 인도에 대한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도를 묶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수십 년 공을 들여서 쿼드라는 체제를 하나 만들어서 인도를 어떤 그 틀 안에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맞고 인태 전략의 핵심인 건 맞는데 이걸 지금 반중 동맹 성격으로 인도를 우습게 보면서 중국하고의 미중 관계에 종속된 것으로 봐도 안 되고 그렇게 막 넓히는 게 목적인 거라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자에서 다자 국면으로 지금 막 급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중 양자에서 다자로.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양자일 때는 다행히 우린 빠져 있어도 됐었어요. 트럼프랑 중국이 싸울 때 한국한테 뭐 여러 제안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별일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탈이 없었어요. 다자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WTO에서 당장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해야 되고 그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고민해야 되고 그냥 다 얽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우선 이 과정에서 EU가 하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거라 왜냐하면 다자화의 핵심은 미국 EU의 어떤 그 동맹이고 그 동맹 안에서 EU의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중요한 일은 그 EU가 주장하는 것과 미국하고 공통점이 어디냐 또는 중국하고 공통점이 어디냐를 중심으로 합의의 어떤 방향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EU는 이미 또 2월 달에 자,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신통상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열린 적극적인 뭐 통상 정책, 열린 공정한 적극적인 통상 정책인데 상당히 그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통상 정책이에요.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유무역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자유무역이라고 하거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고라도 했거든요. 이유는 맥시멈으로 쓴 말이 오픈된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이에요. 이제 그 선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유무역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미 너무 중국한테 유리한 어떤 언어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방된 무역으로 바꿨어요. 프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오픈 트레이드로 말을 바꾼 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장을 보면 프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단어는 등장해요. 그건 어떤 때 등장하냐면 자유무역 협정. 그러면 프리 트레이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제도를 부를 때만 들어가고 그 개념으로서는 안 써요. 뭔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셋이 다 모이는 자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상 이슈가 지정학화된다. 이게 이제 다 모든 의사결정이 미중 사이의 어떤 문제하고 연관돼서 해석된다. 그 다음에 WTO가 혹시 사실상 해체될지도 모른다. WTO에서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복수국가 연합으로 뚝 뛰어나올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점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유무역 협정의 지정학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재미삼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프리트레이드 아시잖아요. RCEP도 자유무역 협정이고 한중일 FTA도 있고 뭐 한중 FTA도 있고 한미 FTA도 있고 결국 그게 서로 시장을 개방해 가지고 서로 간에 무역을 더 늘리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자 뭐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의미는 생각보다 덜 중요해지고
RCEP을 하는 게 한중일 FTA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지정학적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한중일 FTA가 성사되면 한국의 GDP가 얼마가 오르고 중국의 GDP가 얼마가 오르고 일본의 GDP가 얼마가 오른다. 또는 한국의 대중 무역 수지는 어떻게 변하고 대일 무역 수지는 어떻게 변한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떤 피해가 있고 우리 농업은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한중일 FTA 한다는 게 지금 미중 대립 국면에서 또는 중국 견제 국면에서 무슨 뜻이지? 라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기보다 추가됐다고 해도 좋겠죠. 뭐 어쨌든 경제는 중요하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어 RCEP이라는 걸 보면 RCEP이 이제 그 아세안 10개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그다음에 하나가 더 어디가 들어갔죠? 중국도 들어갔죠. 예, 중국 들어간 예. 그리고 인도가 빠진 이제 그 RCEP인데 RCEP이 타결이 됐고 뭐 성공이라고 했지만 거기서 그럼 지금 누가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RCEP 타결 뉴스 보면서 그래서 우리 GDP가 얼마나 오른다는 거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거 지금 중국 그 주도권이 있는 그 동맹이 만들어졌네? 중국이 승리했나? 그러니까 중국한테 유리한 일이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PP는 미국 거고 RCEP은 중국 거고 이런 식으로 논의했었잖아요. 그 RCEP에 대한 지정학적 의미를 평가해 보면 장기간 동아시아 협력 의제로 역할을 했어요. RCEP이라는 이슈가 협상을 오래 했다는 건 동시에 오랫동안 이 접착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의제를 제공해주고 대화의 틀을 제시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타결된 국면이 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 보호주의가 막 기승을 부릴 때 또 미중 대립 속에서 굉장히 모든 나라들이 힘들 때 타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가장 큰 승자는 누구였냐면 아세안이었어요. 아세안은 우리가 드디어 국제 질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우리가 주도하니까 미중 대립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들어오고 호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더라. 아세안 안에서의 그 결속력은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세안은 앞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같이 뭉치면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게 전략적 효과인 거예요. TPP라는 게 있었죠. TPP는 원래 이제 태평양 몇몇 나라가 조그맣게 시작하던 거에 갑자기 오바마 정부에 미국이 쑥 들어가면서 커진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들어가고 미국이 먼저 들어가고 일본 들어오고 이러면서 커진 건데 그렇게 하면서 오바마 정부 후기 TPP의 후기가 되면 이게 중국 견제 네트워크다라는 게 분명해졌었어요. 그런데 타결까지 됐고 중국에 대한 승리라고 오바마가 선언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나가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을 생각해 보면 자, 거기까지는 지난 일이고 CPTPP라는 걸로 일본이 그걸 부활시켰어요. 일본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 일본의 승리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승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TPP는 뭐였냐면 자 중국 견제망에 들어와. 그 대신 미국 시장을 개방해 줄게. 자유무역지대에 넣어줄게였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트럼프가 빠지면서 TPP에서 빠지면서 미국 시장은 안 열었어요. 그런데 CPTPP로 해서 중국 견제 네트워크는 여전히 밖에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미국도 승리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바로 미일 동맹의 굉장히 강한 그 성과예요. 말하자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바이든이 괜히 아베도 아닌데 이분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대외 전략으로 볼 때 아태 지역의 불안한 걸 일본이 엄청나게 해결해 준 거예요. 자기는 빠졌는데 트럼프가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사고를 치고 있는데 웬일로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 그걸 다 살려준 거예요. 더구나 미국은 손도 안 대고 자기는 시장 개방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일본의 가치를 미국한테 느끼게 해준 일이에요. 엄청난 지정학적 승리죠, 일본에. 또 미국에. 이런 게 이제 그 CPTPP로 뭐 GDP가 어쩌고랑은 좀 다른 차원의 요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이후 투자협정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까 뭐 설명드렸고. 우리 이제 한중 FTA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얘기거리도 있어요. 그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한중 FTA 5년 됐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투자 부분은 아직도 후속 협상이라고 해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한중 FTA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상품 분야만 해놓고 서비스 투자는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협상 중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지정학적인 어떤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만 할 게 아니라 이미 맺은 지도 5년 지났고 당시에 상품 양어 개방 수준이 뭐 85%뭐 이래서 굉장히 개방 수도가 낮았거든요.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자라고 제안하자는 거예요. 이제 전면적인 재협상을 할 때 중국도 CPTPP 가입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우리도 그런 생각이 좀 있다. 그럼 마치 CPTPP처럼 한국은 CPTPP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명을 이미 했어요. 가입 신청을 하진 않았어요. 적극 고려하겠다고 그랬어요. 둘 다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이 CPTPP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했어요. 그러면 근데 CPTPP 안에는 굉장히 그 뭐 국영기업 조항, 무슨 뭐 노동 조항, 환경 조항, 뭐 전자상거래 관련된 디지털 경제 관련된 조항 여러 가지가 이른바 선진 그 FTA에서 있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한중 FTA에서 다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중일 FTA도 논의 중이거든요. 그것도 하자. 그러니까 중국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CPTPP 할 거니까 우리 둘이 연습하자. CPTPP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선진적인 통상 이슈들을 우리 둘이서 한번 다 해보자. 논의해보자. 우리 둘이 못하면 CPTPP에 못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한중일 FTA에 대해서 뭐 그냥 미적미적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너무 심하게 얽히는 거니까. 일본한테는 자, 중국하고 지금 선진적인 말하자면 미국이 원하는 방식, 중국의 변화를 원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중 FTA를 우리가 끌고 가고 있다. 한중일 FTA도 이렇게 가자. 즉 우리가 일본하고 장단을 맞춰주겠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구를 한중일 FTA 틀에서 하자.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CPTPP 가입하겠다고 지금 의사가 있잖아요. 그거 일본이 오케이를 해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자, 특히 미국이 또 지지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우리 독자적으로 중국을 더 이 룰 베이스드 된 어떤 통상 질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이 그동안 안 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진적인 통상 규범들로 중국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이미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충분히 과시를 하면서 CPTPP에 우리 들어갈 때 미국이 지지해라. 일본은 환영해라.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네, 이제 나머지는 다른 겁니다. 이건 이제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중 간의 중국 견제 시대가 크게 보면 우리한테 좋냐 나쁘냐라는 묘한 이슈가 있어요. 미중 선택 이런 이슈 말고 그냥 마지막 줄만 보시면 돼요. 5년 전에 우리는 중국 산업의 무서운 추격 때문에 반도체고 조선이고 큰일 났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즉 미국의 중국 견제는 사실은 우리가 표정 관리해야 될 만큼 좋은 일이었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큰 경제적 위협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었는데 미국의 중국 견제로 해서 특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의 중국 견제가 중국 그 부상이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상호 제재,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미국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대방이 우리를 제재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드로 이제 경제 제재라는 걸 겪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시기에 트럼프가 사실은 그 WTO가 얘기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다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지지한다고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글로벌리,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지 중국 편을 든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면 그걸 제재할 수는 없어요. 그건 미국 할아버지라도. 중국 할아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글로벌한 인권 문제를 인권에 대한 보호를 전반적으로 제기하면 그걸 가지고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특정한 중국의 어떤 문제를 그냥 우려를 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거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식,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까지 한다면 그건 이제 중국 나름대로 이걸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의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고
가치 차원에서 또는 우리의 이익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가능하지도 않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이제 이슈는 이거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가 모든 답변을 다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질문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씀을 드렸던데 우리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탄소 피크에서 탄소 중립까지 수십 년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2018년이 탄소 피크인지도 불분명하고 2050년까지 20년, 그러니까 30년도 안 남은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짧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근데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어요. 사실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건 유럽에서 보이는 것 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부가가치세랑 비슷한 거예요. 탄소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을 매기면 기업들은 온 국민이, 온 경제계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걸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덜어줘야 되는데 유럽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미국도 민주당 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럼 앞으로 그냥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형태로 기후변화 대응이 나타날 거고 결국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은 해놨고 이게 참 딜레마예요.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글로벌한 어떤 책임감을 발휘하기에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약한, 전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요. 공감대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걸 찬성한다는 말은 누구나 해요. 그걸 위해서 돈을 낼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 코스트를 지불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기후변화를 정부가 강요하면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러면 지지가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인도가 왜 중요하냐라고 굳이 생각을 한다면 중국을 위협할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누군가 쫓아가고 누군가가 중국을 쫓아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위협을 느낀다면 인도 말고는 없어요. 작은 나라들이 예를 들어 베트남이 커진다고 중국이 위협을 느끼나요? 베트남이 중국의 광동성 하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가 중국 같은 산업국이 되면 만약에 나중에 지금의 중국처럼 되면 중국은 아마 엄청난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위협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미래가 있는, 그 미래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너무 중요하고 미국한테도 너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인 건 맞고 그 나라가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직은 그 방향도 분명하지 않고 경제 성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변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한 거죠. 우선 이제 아까 그 표현에서 유럽처럼 우리가 줄타기를 잘할 수 없다라는 날에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유럽은 줄타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유럽은 미중 간의 줄타기를 안 해요. 저도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미중 간의 줄타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이익이 뭔지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우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하고의 말하자면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지금 국민 감정이 나쁜데 이거 전환의 계기가 있겠냐. 그거는 글로벌한 그 여론조사 보면 지금 세계에서 1, 2, 3등이 미국, 중국, 일본이죠. 그 1, 2, 3등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것도 한국이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중국보다도 강한 게 한국이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즉, 한국은 큰 나라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법이 어떻게 있을 거냐는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미국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다면 중국도 싫어하지 않을 텐데 이건 우리는 중국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큰 나라는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특별히 중국하고의 문제를 통해서 풀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 중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안에서 고양된 반중 감정 중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우리도 사실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중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같이 막 경제 성장을 하는 동료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얘들이 왜 이러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위치가 된 거예요. 자유민주 체제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선진 산업국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고 너무 적극적인 추격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계 수임을 느낀 것도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네. 또 듀얼 표준 문제 또는 사실은 시장의 블록화, 기술 시장 이 표준의 블록화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 생기는 건 결국 다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뭔가 시대를 뚫는 첨단 기술이 하나 들어가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양쪽으로 갈 거고 양쪽으로 간다는 건 지금 방금 양쪽으로 간다는 건 두 갈래로 출발한 다음에 하나가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중국은 자기 시장이 또 충분히 크기 때문에 네. 자기 안에서 그걸 생존시킬 수 있어요. 중국 혼자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일단 첨단 혁신은 중국에서도 거의 같은 양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시장화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자기 시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가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시장의 승패는 그때 파일 방식하고 NTSC였어요. 그 방식하고 유사하게 날 겁니다. 둘 중에 어디가 더 시장을 더 많이 장악하느냐인데 신산업의 경우에는 TV 같은 거는 TV 기술이라는 건 신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냥 TV를 어느 쪽 TV가 더 많이 깔리느냐 문제였잖아요. 근데 신산업은 그거보다는 더 복잡합니다. 이 기존의 TV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뭐냐면 5G다. 그럼 5G가 활용되는 IoT니 자율주행이니 무슨 어떤 차세대 통신이니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의 생태계를 누가 더 잘 구축하느냐. 그게 경쟁인 거예요. 이 연관 산업이. 그게 먼저 되는 곳이 이기게 돼 있어요. 글로 더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체제 대립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한쪽이 한쪽을 완승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두 개의 시장이 병렬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둘 다 치열하게 근데 경쟁하는 거죠. 누가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내느냐를 가지고. 네. 이건 한국 정부의 능력이라고 해도 우리 국민의 어떤 한계랄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큰 나라들은 다 싫어하고, 그 다음에 중국 문제, 미중 간의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처럼 우리 스스로 지금 빠르게 바꿔가고 있거든요. 정부 보고, 어느 정부 보고 친중 정부니, 친미 정부니 이런 식의 어떤 틀을 들이대고 있는데, 어느 정부도 실제로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국가 이익을 생각하지, 어느 나라랑 친하겠다 이런 생각들 없어요. 선거에 도움도 안 되고 말하자면. 그런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렇게 보면서 이 외교 안보 이슈를 또는 국제 협력 이슈를 국내 정치화하는 게 더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정부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어떤 배회적인 측면이랄까 외국 이슈를 자꾸 국내 정치화하는 그런 단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걸 제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쟁, 그러니까 한 기후 변화 ESG 이슈를 미래 경쟁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느냐. 이 이슈도 이제 제기해 주셨는데 아까 왜 우리가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MB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색깔 그린 뉴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비용 얘기를 못하고 기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는 말은 못하고 국민적인 지지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반은 맞는 얘기예요. 반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먹거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하고 대비해서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린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우선 EU에서 이 중국에 대한 대응을 누가 주도했을 거냐는 참 그건 EU 전문가인 분이 하셔야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아닌가요, 마크롱? 네. 그러니까 하여간 영국이 빠진 게 EU의 공동 대응을 촉발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EU가 더 동질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공동 대응의 필요성. 그러니까 영국은 좀 달랐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EU는 어떤 특징이냐면 개별 국가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개별 국가들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경제적 이익을 누가 더 주느냐에 따라서. 서로 말하자면 미국하고 중국은 큰 시장이니까 EU의 한 나라에 비하면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은 상당히 항상 앞으로도 그럴 텐데 흔들릴 텐데 EU라는 틀 속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정립할 수 있고 그게 개별 국가로서 약하기 때문에 그게 더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게 그리고 미국하고의 어떤 링크 역할을 했던 영국이 빠지면서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약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좋은 구조가 된 거죠.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 대응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그게 이후에 어떤 지금 최근의 전략을 만들어낸 바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개별 국가들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약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환경 관련된 ESG 관련된 규제 앞으로 결국 규제로 올 거다. 그러니까 규제와 통상 규범으로 올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그 과정이 근데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굉장히 강하게 올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또 반복되는데 우리는 국민적 지지 없이 첫째 국내적으로 NDC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규제로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표 못 지킵니다. 또는 통상 규범이 만들어져서 EU나 미국이 주도하는 또는 중국까지도 합의한 그거 따라가느냐고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이느냐고 우리가 비용을 치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환경하시는 기후변화 하시는 분들이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뭐 저까지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이슈는 이렇게 중국 견제 시대에 제가 앞으로의 세상이 중국 견제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후변화 대응의 방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 같이 국민적 지지가 없는 나라에서는 비용을 낼 의지를 준비가 안 된 나라에서는 엄청난 압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사실은 그 본문에 한번 썼던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이른바 대외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대외 전략이 약간 장기적인 목표 같은 게 비전이 필요하잖아요. 네. 저는 그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G10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G10의 하나가 G7을 G10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게 11이 되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G10으로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다 우리 편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개별적인 보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은 G10이 그러니까 그냥 GDP 순서로 10번째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G7 체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원래 G7 체제는 예전에 러시아도 들어가고 중국도 들어갔었어요. G7 모일 때 러시아, 중국 예전엔 맨날 들어갔었어요. 앞으로는 못 들어가요. 왜요? 지금은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초청국으로 들어갔었어요. 초청국으로. 7+1로? 예. 근데 예를 들어 원자바오 총리는 거기에 초청을 장기 집권하니까 장기 집권하니까 어떤 정도였냐면 G7 모이면 거기서 G7 회의에 가장 많이 와본 사람은 원자바오였어요. 한때. 나중에 그 기록을 깬 게 베를루스콘인가 또 오래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기록을 깼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임기가 있으니까 원자바오만큼 많이 와본 사람이 없었던 웃지 못할 하여튼 정기적으로 마치 고정 멤버처럼 초대했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G7은 G7만 모이지 러시아나 중국을 부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G10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 몇몇 나라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면 그게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린 G10이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중국하고 문제 해결되죠. 미국하고 문제 해결되죠. 확실한 선진국 그룹이 됐으니까 일본하고 문제 해결돼요. 즉 G10의 일원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은 대등하게. 예? 가능성 있는 그때 거론됐던 데는 어딘가요? G10으로. 지금 이제 호주나 인도? 인도는 그게 선진국 그룹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저도 그게 누가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건 아니에요.